안녕하세요. 5, 6월 법학 기출 분석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월 달에는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좀 패턴이 다르고요.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 3, 4월 달까지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부터는 기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을 위한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목표가 됩니다. 강의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7주에 일단 정리를 할 것이고요. 이 일정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일정에 따라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강의를 들으실 때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강의의 어떤 목표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법학 문제 논리적 분석 능력, 바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양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고 있고요. 강의 진행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 6월 달부터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먼저 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문제를 푼다고 해서 시간을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문제 밑에다가 각주를 미리 달아서 각주 속에 정답을 일단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보면서 체크를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문제를 보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풀 수 없는 문제,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킹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10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이제 쟁점 강의를 할 텐데,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올해 어쨌든 법교육학 입문책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이 나왔고, 거기에도 보면 기출문제 해설을 달아놨는데 그 중에는 문제 중에 일부가 좀 빠진 문제도 있긴 해요. 빠진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해설은 어쨌든 뭐 제가 단 거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 내용들은 강의 때 다 진행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출제가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는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5, 6월 달부터는 제발 부탁인데 문제를 중심으로 실력을 향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내용 정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꼭 부탁드립니다. 또 1, 2, 3, 4월 달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내용 먼저 보고 또 문제 보면 진짜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방법을 꼭 바꿔라. 예. 자, 출제 경향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한동안은 법의 기초 파트가 좀 나오다가 21년도부터 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제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타이밍상으로 볼 때 이제 법학 같은 경우는 출제진이 올해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출제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출제 경향들을 보면 일단은 헌법, 그 다음에 형법, 민법, 이게 꼭 한 문제씩이에요. 하나하나입니다. 하나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에서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A급에서 B급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 헌법 분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게 두 개지 파트인데, 하나는 헌법재판론이고 하나는 김무근 강론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파트를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1, 2월 달, 3, 4월 달은 김무근 강론을 제가 따로 그때 이제 클립 영상 강의로 올렸던 이유가 그래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 강의실에서 하는 게 별로 비효율적이라서, 예, 그렇게 강의를 했던 거니까 그 점을 일단 반영을 했다는 걸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두 파트가 일단 핵심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자꾸만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 사라졌는데
한 3년 전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행정법은 출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뭐 대충 누가 했는지는 대충 짐작이 돼. 그런데 행정법이 출제가 안 된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의 구체화법이 행정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법의 직접적인 내용을 안 물어보더라도 헌법의 구체화법이 행정법이니까 헌법의 기본 원리가 행정법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같이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작년부터 사라진 것 같아. 그래 보니까 이제 요즘에 SNS도 발달하고 온라인도 발달하니까 이제 뭐 모여서 이제 각종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가짜 이야기도 막 나돌고 엉터리 이야기도 막 나돌고 하는 것 같은데 수험생 입장에서 현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현혹되지 말고 어쨌든 시험 출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시험 출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것들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노량진에 거의 있을까? 거의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 대비를 하시면 돼요.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 21년도, 22년도 출제자는 성향이 예, 대충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분이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우리는 옛날 객관식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 대비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조금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민법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포인트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요 주제라고 하는 것들을 쟁점별로 뽑아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문제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데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 문제 같은 경우는 B급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보시면 상속은 B급하고 C급의 중간 정도 이래 보시면 되고요. 민법 총칙은 A급, 현재로서는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은 제가 볼 때는 CD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4년, 5년, 뭐 그 정도 일단 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채권법은 A급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제일 중요한 파트를 꼽으라면 민법 총칙과 채권법, 이거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형법에서 A급은 당연히, 범죄 성립 요건, 이게 A급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제 경향을 보면 형법의 기초가 A급이에요. 물론 범죄 성립도 A급은 맞습니다. 근데 출제진이 지금 현재 출제진은 이쪽이에요. 형법의 기초.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출제진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쪽이에요.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느낌이 오는 게 범죄 성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학 전공자가 주로 출제를 하는 부분이고 이쪽은 비법학 전공자가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A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급은 헌법에서는 헌법재판론과 기본권 강론에서 이건데 기본강론은 딴 게 아니고 기본권의 명칭, 기본권 용어 이걸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행정법은 당연히 이제 헌법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은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 이걸 꼭 한번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의 기초와 범죄 성립 이쪽 파트가 일단 A급이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 A급은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이 A급이고 물권법이 제일 떨어지는 거고 그 중간쯤에 끼어 있는 게 친상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은 말씀드렸던 대로 A급과 B급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현재 출제진한테는 A급이에요. 예. 자, 교재하고 참고 교재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당연히 이제 기본 교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강의 자료를 활용하시고 정리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제별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2년치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진행과 관련되는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법의 기초 파트 같은 경우는 3년 전까지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C급 정도로 돌아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일단 정리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는데, 강제 규범으로서의 법의 성격을 물어봤던 게 일단 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가장 이제 본질적 속성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강제성. 그래서 이 강제성에 따라 법을 분류할 때 구조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면 강제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답은 뭐가 되는 거죠? 행위, 그 다음에 재판, 그 다음에 조직 이래 되죠. 순서를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행위, 재판, 조직. 본질적인 속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제성입니다. 그죠? 강제성. 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기능은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규범과 법은 중요합니다. 그죠?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하나는 사회규범 중에 하나가 법인데, 이 법과 구별되는 게 첫 번째, 관습법과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지? 도덕과 어떻게 다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법과 도덕이 하나다 아니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정치 사상 공부할 때 그리스 정치 사상 공부할 때 노모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모스가 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과 도덕의 어떤 법의 어떤 연원을 보면 규범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발생학적으로 현상적으로 관습을 보면 첫 번째는 도덕, 그 다음에 관습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점차 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법과 도덕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도덕을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자 따로따로 나눠지는 영역도 있고, 아니면 도덕이 법으로 들어가서 구현된 영역도 있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법은 뭐라고 부르지? 최소한의 도덕이다.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이다. 자, 그래서 법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법과 도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의를 많이 해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던 걸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합법성하고 뭘 이야기했지? 예, 외면성.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 합법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도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쪽은 외면적 합법성, 그 다음 이쪽은 내면적 도덕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죠? 법실정주의. 법실정주의.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도덕을 인정 안 하겠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실증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도덕이 재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덕의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뭐가 되지? 자연법이 되는 거지. 도덕의 베이스가 되는 게 자연법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인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게 대해서 온 거지?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연사고죠. 자연사고. 자, 법과 도덕의 구분, 이게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한 이야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비교를 해봅시다. 내면성과 비교되는 성격은 뭐예요? 외면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성, 도덕성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개념은 뭐야? 도덕성에 대응되는 개념은 합법성이지. 자,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을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 법과 관습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습과 관습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이걸 구별하시고요. 관습법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관습이 관습법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요건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법적 확신.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관습법이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뭐가 되지? 불문법이지. 불문법. 자, 별거 아니지만 민법 1조가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이 규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습법의 지금 현재 관습법의 역할 정도는 어떻게 되죠? 예, 보충적 관계죠. 실정법과 관습법의 관계는 보충적 관계다. 그럼 이때 말하는 이제 법문 뭘 이야기하는 거야? 성문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문법. 이거는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관습법은 어디에 속하느냐? 불문법. 그죠? 법률은 어디에 속하지? 성문법을 의미한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 이 법률의 밑줄 치고 이 법률이 의미하는 법의 범주, 법원에 따른 법의 범주는 어떻게 되느냐? 범주를 쓰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 뭡니까? 법원에 따라서 법의 범주를 나누면 어떻게 나누신다고요? 성문법과 불문법을 나누신다. 자, 현대 사회는 도덕주의도 아니고 관습법주의도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주의죠?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국민의 대표가 법을 만든다. 그러면 법의 우위. 그 법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행정이 이루어지고 법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진다. 이게 법치주의.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형식과 절차를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법실정주의가 주로 강조한 입장. 법실정주의. 그러면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떻게 나온 거죠? 자연법 사상이 들어오면서 됐죠? 영향을 미치면서 등장한 겁니다. 그죠? 자연법 사상이 영향을 미치면서 등장한 거다.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구현되느냐 물어보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법치주의가 어떻게 구현되느냐 그리고 구현될 때 이 구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배경이 되는 법 사상을 두 가지 쓰라. 그러면 뭘 쓰면 돼? 법실정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연법 사상 이거 두 개를 써야 돼요. 이유는 아시겠죠?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뭘 강조한다고요?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한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법의 이념과 법의 효력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로 따지면 한 D급 정도 됩니다. 그죠? 자, D급 정도 되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정의,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중에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인데 전통적으로 정의의 본질은 평등입니다. 라드브루는 정의의 근원적 형태, 정의의 궁극적 이념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8번 라드브루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야 할 말은 뭐지? 배분적 정의죠. 그래서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거 이걸 강조를 합니다. 배분적 정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라드브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그 이야기야. 그래서 라드브루는 배분적 정의, 그리고 정의의 궁극적 이념은 배분적 정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정의는 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평균 정의는 어떻게 되죠? 배분적 정의의 특수 형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배분적 정의를 표현하게 되면 뭐가 돼?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뭐지? 같은 것은 같게,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 자,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법이 강조된 특수 정의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인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뭐가 됩니까? 국가가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 다양한 기여를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배분적 정의를 고민해야 돼.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벌어지는 일은 거래죠. 거래나 일상이잖아. 그럼 이 관계에서 주로 생각되는 것은 배분 정의가 아니라 평균 정의지. 상호주의잖아, 상호주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언제 어떻게 배분하느냐. 바로 그거. 공법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정의가 강조된다고?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사법 영역에서는 뭐가 강조돼? 예, 평균 정의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사법적 영역은 주로 호혜주의, 상호주의적 관계잖아.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줄게. 그 이야기잖아. 근데 국가는 그렇게 안 하죠. 니는 조금 2개 받아야 될 것 같아. 너는 1개 받으면 되겠어. 배분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루가 말한 3대 법 이념 중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 사회적,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담긴 가치와 가장 가까운 법 이념이 뭐냐? 평등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법 이념은 정의죠. 정의.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의 영역과 그 다음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정의는 특수 정의. 그럼 여기서 이야기되는 이제 정의는 2가지가 나오지는데 평균 정의와 배분 정의로 정의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됐습니까? 자, 분배적 정의, 그 다음에 시정 정의, 호혜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평균 정의로 정리가 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여기도 보면 나오지. 호혜적 정의가 나오잖아. 호혜적 정의. 네가 1개 주면 나도 1개 준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평균 정의는 뭡니까? 절대적 평등. 네가 1개 주면 나도 1개 준다. 됐어요. 그럼 법의 영역 중에 어디를 규율하는 거죠? 사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례적,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그 이야기고. 예. 자, 이제 2번째 이념, 한목적성입니다. 한목적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목적성이 주로 잘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법의 목적 조항.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목적 조항,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의 목적 조항이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한목적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노동관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의 목적 조항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한목적성, 즉 실질적 정의를 반영한 내용이 목적 조항이다. 그 말이야. 이해됐어요?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적 조항에 뭐가 들어간 거지?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 3건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한목적성을 고려한 조항이 목적 조항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한목적성은 주로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목적 조항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조 2항 같은 경우는 법의 이념의 조화 조항입니다. 그죠? 법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 법의 이념이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뭐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룬다. 그 이야기잖아. 정의와 법적 안정성.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한목적성의 유형을 보시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밑줄 친 부분은 당연히 한목적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문제가 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목적성의 한계, 혼란과 불안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는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가치나 세계관이 포함되거든.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법적 안정성에서 출제가 됐던 거 3번이지.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법의 요건.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내용의 명확성이죠. 내용의 명확성. 밑에 각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정되려면 뭐가 필요해?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법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돼?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특성에서 나온 거냐? 법은 안정과 예측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헌팅턴의 제도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헌팅턴의 제도와. 아시겠나요? 법은 안정과 예측성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됐어요. 예. 자,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들이 쭉 우리 법 조문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례들이 있죠? 공소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소급표 금지 원칙.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법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자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뭡니까? 소급표 금지지. 소급표 금지. 근데 이래 따지면 신법 우선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신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법 우선의 원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법적 안정성은 침해가 되고 신법 우선은 한목적성이 강조될 수가 있어.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법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면 다시 현재의 법률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면 그때는 신법은 어떻게 돼? 아니지. 현재의 법률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법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법적 안정성이잖아. 현재의 법률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각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뭐야? 소멸시효, 취득시효잖아. 맞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현재의 법적 상태를 보호하는 겁니까? 현재의 법적 상태. 자, 이게 소멸시효, 취득시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이, 그럼 뭔가 좀 이상한데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법적 안정성 아니에요. 그 이야기잖아.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지?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주는 법적 안정성의 가치와 현재의 법률 상태를
보호해줘야 되는 안정성의 가치, 법적 안정성의 가치 중에 어떤 가치가 좀 더 커? 현재 법률 상태를 보호해줘야 되는 법적 안정성의 가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똑같은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아시겠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둘 다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 그런데 가치적인 상태에서 보면 현재의 법률 상태를 보존해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도도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가 돼. 자, 이렇게 해서 법적 안정성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법의 효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시간적 효력. 시간적 효력 중에 보면 신법 우선하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속죄주의와 속인주의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시간적 효력에는 신법이 우선을 하는데, 신법이 적용되는데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걸 제한하는 게 있죠. 어떤 경우에 제한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별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 때 제한을 받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지. 신법이라 하더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에 의해서 신법이 제한될 수 있다. 다시, 신법이 우선 적용된 걸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뭐라고? 소급표 금지 원칙.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 장소적 효력과 관계되는 게 속죄주의 원칙입니다. 속죄주의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인주의. 이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속인주의. 특히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당연히 속죄주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등을 보호한다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문화원 방화를 저지른 대학생들의 형법을 적용할 때 장소 효력이나 인적 효력 중에 어떤 효력에 따라 적용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효력을 적용할 때 어떤 원칙을 먼저 고려하느냐 그 이야기야. 그럼 형법을 적용할 때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이런 거예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은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이 원칙은 뭘까? 속인주의지. 왜 그럴까? 속인주의가 1원칙 되면 안 돼? 속인주의가 1원칙이 되면 난리가 나죠. 왜? 외국 놈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각종 범죄 다 저질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나라에 와서 나쁜 짓 다 하고 막 범죄 저지르고 부리 지르고 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주권의 행사와 국가의 사법권의 행사의 기본적인 토대, 제일 원칙은 우리 영토에는 우리 법이.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죠? 우리 영토에는 우리 법이. 이게 제일 원칙이야. 그렇게 해야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쁜 짓 하고 해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주권 행사를. 근데 속인주의를 먼저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란 이야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문화원 방화를 저지른 대학생들이 이게 왜 판례가 잘못된 거냐면 미문화원 방화를 저질렀어. 그러면 이제 저지른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속인주의가 되는 거지. 근데 제일 원칙은 뭐야? 속죄주의잖아. 그러면 속죄주의에 따라서 하면 미문화원 방화 우리나라 영토에서 저질렀네. 그래서 얘들 불질렀으니까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문화원 방화를 저질렀는데 속인주의를 적용해. 이거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미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영토를 팔아먹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형법은,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뭘 적용한다? 속죄주의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게 왜 원칙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인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속인주의는 외국 가서 범죄 저지른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럼 얘들 외국에 있어야 돼, 지금. 그럼 얘들 지금 어디 한 거냐면 미국 가서 범죄 저지르는 거야. 자, 이런 거다. 제3장, 이제 법의 유형과 적용입니다. 가끔씩가 뒤통수 치는 부분이 바로 이 법의 유형입니다. 자, 지금은, 이번 책 쓰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실정법주의라는 것보다 법실정주의라는 표현을 대비되는 것으로 본다는 게 요즘의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자연법 사상과 법실정주의 사상,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별로 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법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 봅시다. 자연법 사상이 우리나라 법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인권,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0조라고 하는 거, 이거죠. 헌법 10조는 뭘 선언한 거라고요? 천부인권. 자,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하되 뭘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느냐? 인권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는데 그 한 번 출제가 된 거는 이거예요.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관련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복지국가 헌법,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를 통해서 관계가 정리가 됐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규모의 영토와 대규모의 국민들이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자연법으로 지배를 한다면 지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법실정주의가 이야기하는 실정법이 필요해. 이걸 통치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인정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실정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아까도 정치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주의는 뭘 좋아한다고? 제도를 좋아한다. 됐어요? 제도를 좋아하는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실정법이 좋은 제도가 돼야 돼. 좋은 제도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연법 사상이 얘를 견제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실정법이 나쁜 쪽으로 가는지 좋은 쪽으로 가는지 이걸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각주 답안이 바로 그겁니다. 대립적 관계인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융화적 관계. 그 융화적 관계로 보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됐다고?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원리, 실제적 법치주의. 됐죠? 그 다음에 헌법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뭐죠? 실정법이죠. 실정법에 뭐가 들어간 거죠? 자연법의 가치가 들어간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헌법은 실정법입니다. 10조는 뭐가 되지? 내용이 네, 자연법이잖아. 자, 그래서 각주에 나온 대로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정법을 제정, 개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법이 착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자연법 실정법을 통하여 그 이념과 정신을 추구한다. 그 이야기고 헌법 10조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성질에 따라 아까 했던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뭐죠? 법의 위계,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돼서 어느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됐습니까? 어느 법 영역에서? 노동법 영역에서, 그죠? 사회법, 노동법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됐다. 자, 성문법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점은 뭐라고? 법적 안정. 단점은 뭐지? 비신축성. 불문법은 뭐야?
관습법, 판례, 조리. 아까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지? 법적 확신. 관행까지는 같습니다. 그죠? 관행은 같은데 법적 확신 이 부분이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하고 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불문법은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불안정하죠. 자, 대한민국을 관습법으로 많이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서울의 관습이 다르고 부산의 관습이 다르면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을 못 하겠죠. 할 때마다 불안할 거 아니야. 그걸 할 때마다 다툼이 생기겠지. 야, 서울의 관습은 틀려. 어? 그러면 이제 또 부산 사람들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야. 야, 부산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안 하거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해. 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보충, 대등, 변경 세 가지 어떤 관계로서 실정법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1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볼 수는 있지. 법원에 따른 법의 범주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지 있어라. 그러면 법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성문법. 관습법 어디에? 불문법에 해당된다. 이 정도는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실정법이 중심이다. 그럼 실정법을 크게 나누게 되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이야기고. 자, 국내법, 그 중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적인 법률 관계는 그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국내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외국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뭐 그 이야기잖아. 그러면 국내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외국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는 중거법이 뭐예요? 국제사법이 되는 거지. 국제사법. 국내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외국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딜레마가 있다. 그럼 어디에 물어보라고? 국제사법에 물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관습법이 없으면 이게 뭐죠? 조리.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여기는 들어야 될 게 뭐지? 조약.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되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근데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국내법. 요 사례를 준 거죠. 요 사례를. 조약의 사례를. 기초에 나왔던 조약의 사례는 뭐였어? 두 가지였습니다. 가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TO 협정.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 조약이에요. 됐죠? 그리고 가트하고 얘 조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물어봤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국내법 효력을 가진다. 그럼 얘들 종류는 뭐야? 국제법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출 문제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약간 어렵게 느껴져요. 왜? 당연한 걸 물어보니 갑자기 헉해. 이해되셨나요?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야, 놀랍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법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공법과 사법, 사회법 나눌 때,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지. 공법의 제일 중요한 지도 원칙은 뭐야? 법치주의. 사법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지도 원칙은 뭐야? 사적 자치의 원리. 그러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리에 법이 개입하는 거죠. 왜 개입을 해야 된다고 했지? 사회불평등. 사회불평등. 핵심적으로 등장 배경은 뭐냐? 사회불평등. 그럼 사회불평등은 왜 발생한 거야? 그럼 자본주의 모순 때문이지.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지. 자본주의 모순이 뭐야? 자본주의 모순이 뭐야? 착취죠, 착취.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그래서 월급을 적게 줘. 일은 많이 시켜. 월급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켜. 그러면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근로 조건이 더럽게 나쁜 거지. 근로 조건이 더럽게 나쁘니까 이걸 바꾸자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지? 사회법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근로 조건이 더럽게 나쁜데 근로 조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지? 자본가잖아. 그러면 자본가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지? 국가가 개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회법이라고. 네. 자,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완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준다. 자, 시험 문제였고요. 기출문제.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2번 출제가 됐고 2차 수업 실현에도 출제가 됐어요. 2차 수업 실현에서도 이 종류를 가지고 수업해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종류에는 뭐뭐 있지? 크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노동법. 하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인 뭐지? 경제법.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그래서 경제법은 2가지 영역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 대기업 대 중소기업. 그 다음에 하나는 기업 대 소비자. 경제법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지? 사회보장법. 그 다음에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죠? 실체법은 주로 뭐예요? 법률 관계의 효력 변동이고, 절차법은 뭐지? 법률 관계를 둘러싼 갈등 해결 절차죠. 법률 관계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절차입니다. 그죠? 이걸 내용으로 하는 게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너 지금 이제 돈을 못 받았니? 집주인한테. 그럼 집주인한테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 관계죠. 그러면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실체법이지.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밟아야 되느냐? 이건 절차법이죠. 그 법이 바로 뭐지? 민사소송법.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지금 현재 뭐 법률간의 다툼이 있다. 이 법률간의 다툼에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설명하는 실체법이 뭐냐? 실체법을 써라 이러면 민법.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권리자가 돈을 받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 돈을 받는 절차,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규율하는 법, 절차법을 써라 그러면 뭘 쓰면 돼?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2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죠? 실체법과 절차법에 밑줄 치고 각각 쓰라고 할 수 있다고. 또 뭐가 있지? 형법과 형사소송법. 자,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 범위, 관련된 법 적용 원칙은 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 당연한 것이고. 자, 이제 법의 적용과 해석으로 갑시다. 법 해석의 의미,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이 필요 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적 해석 방법은 물리 해석, 논리 해석,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와서 추가된 사비니의 방법이 바로 뭐냐? 목적 해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 목적 해석으로 크게 단계적으로 나눠집니다. 1차적으로 물리 해석합니다. 아, 이 사건은 물리 해석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네. 법률 조문이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제 논리 해석으로 합니다. 그럼 논리 해석이 2차 방법이에요. 그런데 논리 해석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외연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 방법이 뭐냐? 물론 해석과 그 다음 유추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외연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확대 해석과 축소 해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논리학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공부하면서 리걸 마인드니 떠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별로 리걸 마인드 별로 없는데 본인들 리걸 마인드가 꽉 차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논리학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속성과 외연에 대한 이런 논리학적인 기초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재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만 이야기하고 확장 해석은 괜찮다고 했거든. 처음에는. 근데 본인들이 해보니까 학자들이 계속 비판해. 야, 이거 유추해석 아니고 확장해석. 확장해석도 유추해석이야. 구별할 수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구별 못하거든. 그게 어떻게 했냐면 확장해석도 금지되는 거예요. 재형법정주의에서. 이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구별이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논리 해석만 가지고도 어려우니까 사빈이라고 한 사람이 여기다 목적 해석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목적 해석도 똑같아요. 목적적으로 당연 해석이 가능하고요. 목적에 입각해서 뭐 가능하지? 유추가 가능하고요. 목적에 비추어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목적에 비추어서 축소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과 목적 해석 이것들은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고 목적 해석이 물론 해석, 유추 해석, 확장 해석, 보정 해석과 같은 것 같은 차원으로 논할 수가 없다고. 개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기출문제 지문만 보고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 해석이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데 그건 초딩이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주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유추해석 밑에 법문의 규정 사항 이외의 사항도 물론 포함되는 것을 한 해석 뭐죠? 네, 물론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물론 해석을 설명할 때 야,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야. 목적적 관점에서 당연한 거야. 근데 둘 다 물론 해석이야. 이해됐나요? 그걸 정답을 뭐로 했는지 저도 궁금해. 그 기출 문제를. 아니 갑자기 제가 어디서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순간 전해 듣는 순간 헉해서 무슨 말이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적용을 한번 봅시다. 법을 해석을 통해서 이제 법을 적용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체킹이 빠졌나요? 이게 왜 빠졌지? 어제 수정할 때 체킹을 다시 했던 것 같은데. 아, 자료에는 체킹되어 있죠. 예. 제가 화면 자료에다 체킹이 안 돼 있었구나. 자, 여기 지금 체킹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가 체킹되어 있냐면, 정거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일단은 입증 책임인데, 여기서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누가 입증을 한다고? 원고. 작년에 모의고사반 때 제가 혹시나 싶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검사가 나왔네. 참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한 문제도 기출문제 나온다니까.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그죠? 이쪽 원고가 하는 거고 검사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뭐예요? 형사소송법상의 지위가 뭐야?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지위가 증인이에요. 증인. 유치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형사소송의 형사피해자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 나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자, 민사상 입증 책임에 따른 책임의 유형입니다.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책임의 가중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그 다음에 중간 책임, 무과실 책임이 나눠집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놈이 누구야? 중간 책임. 중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누구 있지? 책임 운운자, 감독자,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공작물 점유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동물 점유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와 관련된 증거를 확정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법이 인정하는 방법. 반증을 허용하는 방법이 뭐지? 추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증만으로 간주된 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뭘 통해서 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법 절차에 따라. 이게 뭐지? 간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적용 시 유의해야 되는 원칙인데,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의외로 법 위계의 문제, 노동법 법원의 위계, 이게 많이 출제가 됐었다. 됐어요. 그럼 위계로 따지면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노동법, 세 번째는 노동법 시행령, 세 번째는 단체 협약, 그 다음에 단체 협약 다음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 다음에는 근로계약, 마지막에는 민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법 우선의 원칙인데, 이 신법을 적용할 때 제한하는 원칙들이 뭐라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법률 불속의 원칙. 됐어요. 그 다음에 법률 불속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라고 한 이야기인데, 관계되는 내용은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에서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행위시법주의로 표현됩니다. 법률 불속의 원칙은 행위시법주의. 됐나요? 자, 법률 불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헌법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뭐였습니까? 이거 알아두라고 했잖아. 이걸 왜 기입형으로 아직도 안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체의 자유와 참정권이죠. 신체의 자유와 참정권. 이거 낼만한데 내가 볼 때는 몰라서 못 내는 게 아닐까. 미처 몰랐다. 자, 헌법재판소의 입장, 이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소급입법이 허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허용된다. 그 이야기죠. 허용된다. 됐어요. 국민의 법의식에 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법의식에 반하고 정의 실현에 반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단은 소급입법 허용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거는 문제 풀일 때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번에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권리에 대한 법 철학적 의견을 문제를 내고 싶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력설이냐, 의사설이냐, 행위설이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고 싶었던 것 같아. 같은데 아마 내 생각에는 커팅 당하지 않았을까. 검토한 단계에서. 왜? 너무 어렵다 생각 들거든. 근데 만지작거렸다는 말은 충분히 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그건 정리하고요. 권리하고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권리와 권한은 다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 되신 분은 보니까 권한을 권리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분은. 예. 큰일인데 그러면. 됐죠? 자, 국민 대 국민의 법률 관계는 계약 및 자치적 관계다. 그 이야기고요. 여기까지. 질문. 자, 그래서 A급부터 해서 D급까지 법의 기초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말씀을 거의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헌법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